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와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인생 2막 세움TV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노인일자리, 국민연금, 병원비 지원, 먹거리 지원, 재택돌봄까지 여러 복지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있고 올해부터 확대된 제도도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제도가 달라져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연락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재산, 자동차, 부양 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형편의 가구라도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진 복지제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어디에 문의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복지 정보가 필요한 분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조사한 뒤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뿐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기준이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도 올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에게 영향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두 번째는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식비와 의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자 최대 지급 기준은 월 약 207만 8천 원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전년보다 약 12만 7천 원 오른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기준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200만 원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실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차액인 12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을 시작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사라질까 걱정해 취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별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일부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단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소득 변동 시 예상 급여액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과오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입니다. 이번 변화는 병원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자녀나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부양 의무자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료급여 부양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거나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소득 일부가 본인의 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약 5,0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의료급여의 모든 부양 의무자 기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자녀의 소득이나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은 반드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에게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발표. 네 번째는 산정특례 질환 확대입니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처럼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거나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에서는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30%에서 60% 정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질환은 입원과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026년 업무 계획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을 포함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70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모든 병원비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에는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끝난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 여부와 등록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질환명과 진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냥 드림 사업 확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월세, 연체 등으로 당장 한 끼 식사나 생필품 마련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드림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확인 없이 우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석밥, 라면, 통조림과 같은 식품이나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받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채무조정, 정신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을 2026년 5월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드림이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해당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마다 운영 장소와 제공 물품, 이용 횟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격이 될지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정책 추진 현황. 6번째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가운데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식사 준비나 청소, 목욕, 약 복용, 병원 이동 등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이 가까이에 살지 않거나 배우자 역시 고령이라면 돌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과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을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원한 자에게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를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돕거나 식사가사 지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주거 환경 등을 조사한 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곳에서 2026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생활할 방법이 막막하거나 혼자 사는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면 병원 사회사업팀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계획. 7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확대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형 등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의 활동이 중심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카페, 식품 제조, 매장 운영 등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취업지원형은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형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소득 기준, 근무 시간, 활동비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유형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노인 일자리 참여로 얻는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모집은 일반적으로 연말부터 다음 연도 초에 집중되지만 중도 포기자나 추가 사업으로 인해 수시 모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정책 추진 현황. 8번째는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어
일을 계속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이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원액인 억압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이 억압세 2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낮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억압 309만 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한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사용하며 적용되는 억압 역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 본인의 감액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연금액 상승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상반기 정책 성과 9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예외자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료 지원은 납부 예외 상태였다가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제공됐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에게는 단 몇 개월의 납부 기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와 추후 납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장애인과 위기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적용되는 가산급여 단가와 지원 시간도 확대됩니다.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도 늘어나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규모 역시 확대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복지 위기 가구를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금융연체와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입니다. 혼자 사는 이웃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거나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가정해체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에 달라진 주요 복지제도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지상담 창구에서 현재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보건의료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검색과 모의 계산, 일부 복지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의 계산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수급자 선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할 때는 가구원의 소득자료, 임대차 계약서, 통장과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부채, 질병이나 장애 상태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오늘 소개한 정책 가운데에는 이미 시행된 내용과 확대 추진 중인 내용, 향후 법령 개정이나 세부 계획 확정이 필요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온 숫자만 보고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제도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 소득 인정액, 재산, 자동차, 연령, 장애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일부 지원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나 선정 기준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급여는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돼 가족에게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확인 없이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노인 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됐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알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하고 신청해야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은 반드시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 복지 정보가 필요한 분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이막 세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